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얼마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 안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상상력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와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암 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담을 책으로 내신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반가운 말씀 하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네. 예,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암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생명 연장 목적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삶의 남은 기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일,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종이 다가오거나 죽음이 맞이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많은 숙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숙제처럼 해나가면서 배우고 느꼈었던 것들을 책에 담아서 이야기를 펴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따뜻하게 이야기를 책에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이란 다소 무거운 단어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고 숙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선생님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멈추고 바삐 살던 삶을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키워드 3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이런 걸 꼽아봤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항암 치료.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연장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키워드이기도 하는데요.
항암 치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무거운 거, 아유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암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아닙니다. 암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암이 너무나 커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종이라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그런 병인데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이 커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혹은 암을 좀 줄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하는 의사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간을 버는 의사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임종이 다가올 때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있겠는가? 그 질문을 저는 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임종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더 뒤로 늦추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겠죠. 물론 항암 치료 중에서는 일부는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대로 모든 인생이 다 풀어가지 않듯이 어떤 때에는 암이 많이 번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대 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대 여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소위 뭐 의사들이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내 삶이 끝날 건가, 언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맞춰질 때에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없다. 모두 다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지금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에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의 모습들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인생과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꼭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는 이런 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 게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눈이 떠지고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지나고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의 삶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 내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삶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무엇인가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던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평생을 돈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이게 죽을 때 돈 싸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다 보면 갑자기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족들과 잘 지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나한테 하루하루 더 주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데
가족 여행, 그동안 가야지 말만 하고 있다가 못 갔었던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그냥 당일치기라도 여행도 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고 예전에 사진첩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즐거웠던 시간들도 되새겨보고 미안했었던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이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더 주어지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상 암을 진단받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야 이거 암에 걸려갖고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근데 어떡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소중한 일들을 해나가니까 너무 사는 게 갑자기 즐거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좀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을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교육을 받아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오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번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과연 무엇이 최선인 것이냐 이 지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항암 치료를 받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저희 병원 데이터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항암 치료를 저희가 종료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삶을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6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좋아 한 달이지 한 달 안에 정리가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 삶을 마무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60, 70, 그 본인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채 한 달 안 남은 시간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뭐 6년 이상 준비를 하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 결혼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몇 개월 이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터부시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해서요. 내가 만일 나쁜 일이 생겨서 뭐 의식이 없다든가 정말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소위 무의미한 연명의료, 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고 미리 작성해 두는 문제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써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얘기조차를 꺼내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거를 미리 작성을 해두지 않다 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언젠간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몇 년은 더 저기 되지 않겠어? 아직 시간 있는데 뭐 아버지랑 저녁 먹고 이런 거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상 정말 숨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자식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지도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버지한테 효도를 한다는 마음에서 정말 되지도 않을 항암 치료에 매달린다든가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저희는 다 할 거예요.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가족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면회도 안 되고 그 중환자실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에 겪게 되시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건가?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부모님한테 최선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하고 의식도 있고 그나마 몸 컨디션이 좋을 때 미리 작성을 해두면은 이제 자제분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원치 않으셨구나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를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아쉽기는 하더라도 부모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더 효도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우리 부모님과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고 하셔서 이런 얘기 아마 다들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든 모르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전 연명의료 계획서도 다 쓰셨고 연명의료 이런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알아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삶이 마무리되고 정말 죽음이라고 다가오는 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다가 장기 기증을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암 환자분들은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몸이라는 게 죽고 나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썩어 없어지는 몸인데 이거를 그래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알아보다가 사후 뇌 기증이라고 하는 거를 환자분께서 어떻게 아시고 나는 내가 죽고 나서 내 신체의 일부를 연구용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미리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삶을 의미 있게 바꾸려고 한다면 의미 있게 바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가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삶이 소중하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작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런 거를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왜 지금 죽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인데요. 기억나는 환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7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담배 한 번도 태신 적이 없었지만은 폐암을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이 어려워서 암이 여기저기 번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항암 치료 뭐 누가 좋아서 하는 사람 있나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항암 치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다행히 항암 치료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3주에 한 번 와서 주사 맞고 일상적인 생활 잘 하고 아이들 손주들 봐주시고 그래서 그 따님이 이제 맞벌이 부부셔가지고 그 손주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오면은 와서 애들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간식 해먹이고 따님이 올 때까지 이제 저녁 준비도 좀 해주시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평범한 환자분이죠.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거를 배웠었던 계기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삶을 잘 살아낼 용기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다들 불안한 마음이 들면 주변에다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야,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뭐
이러면서 가족들을 막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뭐 좋대더라 그러면은 아주 비싼 돈을 내서라도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이러면서 정말 되지도 않을 이런 거에 막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뭐 그분이라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더 살아내지만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게 분명히 그분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삶의 가치, 가족, 아이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렵게 항암 치료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왜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셨었던 거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풍랑이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에게 불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온 인격, 철학, 가치관, 인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죠.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좋아요.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때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 깊이와 내공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암이 나빠지기도 하고 항암이 안 들어서 바꿔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족을 잘 건사한다는 그런 자기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꼭 붙잡고 아무리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정의 변화도 많이 없고 정말 잘 살아내셨어요. 나중에 할머니께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많이 두렵진 않으시냐고. 이렇게 삶이 마무리되는 가족들이 걱정되지는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된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내가 없고 나서도 슬픔을 잘 이겨내고 삶을 잘 꾸려나갈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을 보면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꼭 안 좋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치료 반응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뭐 폐암 4기를 진단받으면 뭐 1, 2년 못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뭐 6년, 7년, 8년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로서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래 사시는가? 실제로 그게 저희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뭐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해요. 제가 뭐 서양 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내가 운동도 하고 뭐도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암이 잘 나을 거야. 나는 완치가 돼야 돼. 뭐 나는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돼. 뭐 확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결과에 대한 긍정하고 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긍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겠지. 대학에 합격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게 안 될 때에 오히려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만났었던 장기 생존하시던 환자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그다지 집착을 안 하세요. 오히려 치료하다 보면 뭐 암이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일들도 생길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자기의 긍정적인 마음, 어떤 결과가 오던 간에 그걸 또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 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긍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습.
사실 우리는 처음은 잘 기억을 합니다. 뭐 첫사랑, 뭐 학교 처음 가던 날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마지막 순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마지막에 뭐 임종이 순간이 다가오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시면서도 집을 떠나오면서도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못 하세요.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집을 좀 정리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집에 보면 좀 내 살림살이 좀 지저분한 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집에 살림살이도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걸 좀 일찍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에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다 보면은 내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분들, 남겨지는 가족분들은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는 부분들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마칠 건데요. 아마들 TV 보시고 나서 생각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시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것이 생각이 바뀌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변화가 일으켜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제가 책을 쓴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내게 만약에 유한한 시간이 주어졌다. 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안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은 삶을 마지막으로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암투병은 사실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암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다 힘들고 그 주위를 둘러싼 분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병인데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가족들한테랑 암 환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실지. 예. 맞습니다. 이 암 그러면 우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네네. 암이 큰 병이잖아요. 그쵸, 한국인 사망원이 두렵죠. 뭐 부동의 1위이고 게다가 또 암이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네네네. 예전보다 발생률이 굉장히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만큼 산다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암이 하나가 완치가 됐더라도 뭐 2차 암이라고 해서 암이 2개, 3개씩 걸리는 일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두려운 병인데 흔한 병이기까지 해요. 이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주변에 보면 집집마다 암 환자 없는 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암이 굉장히 흔한 병이기 때문에 나만 그러는 거는 아니구나. 일단 요 생각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암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혼자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네네. 생각만 하셔도 네네. 마음이 많이 편해지기도 해요. 실제로도 네. 주변에 암 환자분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은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비상에 걸릴 맞습니다. 정도거든요.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뭐 이러다 보면은 가족들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또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 내가 힘든 치료를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가 되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고요. 또 네네. 거꾸로 내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왔었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맞습니다. 성적표를 받기도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복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네. 병동 갈 때마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병문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분들이 정말 이렇게 환자분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걱정스러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평소에 그렇게 인복이 많았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투병 생활을 좀 수월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유난히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소원하고 이런 분들은 투병 생활을 조금 더 어렵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 아,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뭐 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좀 달라져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암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네. 병원에서 많이 뵀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셨군요. 근데 30대 초반에 한 번 알았고 네. 그다음에 50대 또 한 번, 2번째 암을 알았었는데 보면서 저는 너무 젊을 때 암이 걸리니까 암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진짜 나라의 도움밖에 못 받아서 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정말 잘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 하나랑 보험이라는 거는 그때 주변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드는 거구나, 보험은. 예,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주변에 갑자기 눈물 날라. 아이고. 네, 어려운 주변의 일을 도움을 정말 겪으시고.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의 희생이 따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서 도움을 준다고 네. 많이 도와주고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꼭 금방 악화된 사람 얘기만 갖다 전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대체의학으로 실패한 사람 얘기들, 네. 현대의학을 믿지 말라는 얘기들 이런 이상한 얘기들만 맞아요. 자꾸 들려주다 맞아요. 보니까는 많이 흔들리고 흔들리기도 상처받고 하고 힘들거든요.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지금 해주면 그게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신 네네.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현상인데 네네. 서양이랑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문화가 아니라 집단의 네네. 문화예요. 네. 가족 중심,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그래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한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서적인 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건강하지 않은 너에게 이런 충고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네네. 이게 또 그분도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정말 뭐 도움을 그쵸, 주고 싶어하는 그쵸, 마음에서 맞아요. 이러는데 막상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갖다가 무슨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암이 좋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려고 한마디를 한 건데 사실 절박한 혼란스럽게 거는 하죠. 환자가 더 절박하죠. 환자분이라고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를 주고 싶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에만 정보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암을 진단받고 전화 한번 이거 어떡하나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전화하면은 오히려 지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전화를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 네. 선뜻 전화도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쵸.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냥 막 전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다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적인 특징도 있고 뭐 추석 때나 뭐 설날 때 모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취직 안 했니? 뭐 네, 결혼은 언제 네, 할 네. 거니? 뭐 맞아요. 이렇게 그냥 툭툭 한마디 네. 할 때 듣는 사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네. 우리 환자분들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환자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여러 가지 더 응원도 되고 힘도 되고 때로는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이 상대방을 믿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가 더 큰 힘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 배려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암 환자 입장에서 팁을 드리면 주변을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암 환자가 태도를 분명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내 네. 태도를 바꾸는 게, 내 태도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바꾸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얘기 듣고, 근데 암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도 암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보면 약간 둘로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찾아서 네. 보고 공부하고 제 암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예, 물론 처음엔 내가 잘못 살아서 벌 받는 건가 하는 심리적 혼란을 잠깐은 겪긴 했지만 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암하고 직면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결국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차라리 듣겠어. 네.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때 오류가 나기 쉬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암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지, 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정보들이나 네. 공부는 하면 좋을지, 맞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취하면 안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유, 그 인터넷 좀 이제 그만 보시라고. 왜냐하면 네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맞아요.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이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 뭐 하다 보면은 결국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되고 그쵸. 또 마음이 혹하면 아, 내가 이런 거라도 먹으면 뭐 좋아질까 해서 뭐 괜히 비싼 돈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인터넷 좀 그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이게 똑같은 일들이 이제 보호자분들, 가족들한테도 좀 벌어지는데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절박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암이라는데 뭐 주변에서 이런 맞아요. 거 저런 거 뭐 해야 된다는데 막 보면 귀가 막 하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쓸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고 뭐 정보 찾아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정작 환자랑은 많은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내 어머니한테 잘해주기 위해 갖고 정보도 찾아보고 모두 하고 하는 건데 막상 이거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소소하고 위대한 많거든요. 일상을 놓치는 거죠.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지 말고 그냥 엄마 맞습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맞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올 거라고 제가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정작 뭐 암에 걸린 부모님들이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뭐 건강보조식품 택배로 보내줘 봐야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병원 갈 때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거. 혼자 네. 병원 가면 좀 외로우니까 네네. 같이 가가지고 또 병원 가면 또 병원만 가나요? 또 주변에서 뭐 밥도 먹게 되고 또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나라 병원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이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몰랐었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상대방을 조금 더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중한 거를 찾아 나가야지 괜히 이상한 정보에 휩쓸리면서 뭐 하면 어떤 때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정심을 갖는 게 맞아요. 제일 힘든 건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나는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프고 나면은 이 소소한 일상들, 작은 것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상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남은 시간 어찌됐건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존엄한 죽음을 네.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예,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다른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죽음. 사실 죽음이 좋은 거냐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그쵸, 단어긴 그쵸. 하는데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냐 혹은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어떤 연구팀이 설문조사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어떤 건가 이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안 아프게 예. 그럴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네네. 이게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준비된 상태에서. 네.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꼽는데요. 똑같은 설문조사를 미국이나 일본에 해보면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네. 사람들은 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인데 이런 생각 안 해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세 가지를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옆에서 가족이 임종을 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니까 통증 조절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네네. 그다음에 조금 삶을 마무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암 치료만 되도 않을 치료만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하다 돌아가시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겁니다. 그러네요. 앞에 말씀하신 세 개 중에 1, 2번은 네. 갑자기 죽으면 해결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데?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 죽고 싶다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그쵸. 돌아가시는 거.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뭐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인데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쵸.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걸 복이라고도 약간 좀 하시죠. 그것도 복이야. 약간 좀 부럽다는 반응을 네네.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 부모님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준비할 시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확 돌아가시면은 이게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과 좋은 추억 만들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겨지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꼭 좋은 것인가 좀 되짚어볼 부분도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맞아요.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경우에 남은 사람들이 받을 상처 맞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죽음도 삶의 질만큼이나 중요하다. 죽음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서울대학병원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 잘합니다. 선생님 한 번 네. 만나려면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아유, 병원에 사람이 많아갖고 암 그렇죠. 환자분들 많고. 예, 쉽지 않은 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막상 많은 줄을 알았는데 수치로 듣고 보니 그렇게 많을 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암 환자 가족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 하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위로와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오늘이 쌓여서 행복한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중요한 현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